요즘 한국에서 중국인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 모양입니다. 중국은 특히나 자국 내 법률 때문에 그냥 중국인 출신 민간인이어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중국의 간첩짓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에 매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 군산공항 군비행장에서 관제탑과 전투기 조종사 간의 교신 내용 등을 불법 수집한 60대 중국인 남성 A가 구속이 된 건데요. 이 중국인 남성 A는 2026년 4월부터 공항 약 1km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 장치를 설치하고 전투기 통신 내용 등을 도청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중국인 남성 A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퇴역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국내에 입국한 기록이 없었는데 2024년 1월 이후부터 수차례 입국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중국인 남성 A는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 조사에서 민간 항공기의 교신 내용을 듣는 취미가 있고 전투기 조종사의 교신 내용을 듣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0대 중국인 남성 B도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 캠프 함프리스 부대에서 미군의 훈련 상황 등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남성 B는 2021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미군 기지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면서 군 내부 관계자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 조사하길 미군 기지에서 군용 물품을 빼돌린 뒤 중고거래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 중국인 남성 B는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군 기밀을 빼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 중국인 남성 B도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입니다. 지금은 퇴역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군 출신이 한국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가 붙잡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간첩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공군기지나 해군기지 근처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벌미가 붙잡힌 경우도 여럿 있었고 국정원 건물에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2명의 중국인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간첩죄는 지난 2월에 본회의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외국과 이에 준하는 단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시행이 9월 13일부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붙잡은 사람은 간첩죄로 처벌하지는 못하는데요. 일반 이적죄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인들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중국인 개인과 중국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국적자란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을 정보활동과 연결해서 의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중국의 법체계가 국가 안보와 정보활동을 위해 자국민과 기업의 협력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중국의 국가정보 활동을 뒷받침한 핵심적인 법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정보법 제7조를 보면 모든 조직과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정보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 정보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에게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시민이라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국가정보기관은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정보 수집에 있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021년 제정된 중국 데이터보안법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보안법 제35조는 중국의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안보나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이나 개인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나 수사와 관련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특정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통신이나 플랫폼,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같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면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나 정보 활동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순간 모두 정보 활동에 동원된다고 단정해서 안 됩니다. 실제로 중국 국적자 가운데 정보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국적 자체가 아니라 중국의 법률과 국가정보 체계가 필요할 경우 시민과 기업의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중국 국적자 전체를 잠재적인 간첩으로 취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사시설이나 국가 핵심시설, 첨단 기술 분야처럼 민감한 영역에서 정보 수집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정보가 어디로 향하는지, 누가 요구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수집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인사가 한국의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국적에 따른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방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이라고 하면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비밀 요원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신분을 숨기고 국경을 넘거나 비밀 문서를 훔치고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아 은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보활동은 반드시 이런 방식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신분과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단기간 정보를 모으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현대의 정보 활동에서는 공개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 언론 보도, SNS 게시물, 기업과 기관의 공개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특정 시설이나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나 사람을 통해 얻은 정보가 추가되면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각각의 정보가 따로 존재할 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군사시설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 어떤 장비가 배치되는지 확인하는 것, 특정 지휘관이 어느 부서로 이동했는지 파악하는 것만 놓고 보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시간에 따라 계속 축적되면 해당 부대의 변화와 활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방첩에서는 한 번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지, 특정 종류의 정보만 지속적으로 수집했는지, 특정 인물과 반복적으로 접촉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여러 기록이 연결됐을 때 정보 수집의 목적과 범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국내에서 외국인의 군사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판결을 보면 과거처럼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군사정보를 수집한 외국인에게 단순히 가태료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법상 일반 이적죄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수원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국내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을 돌아다니며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중국인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에게 일반 이적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벨트함 등을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도적으로 범행한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죠. 특히 부산지법의 판단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촬영 자료가 실제로 적국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고의 외에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별도의 의도까지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시설과 군사자산을 촬영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 자체를 상당히 무겁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판결들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의 군사시설 접근과 촬영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군사시설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군사자산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자체도 바뀝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 개정형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간첩죄 적용 범위가 외국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간첩죄가 적국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세 조항의 법정형은 기존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동일하지 않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적국을 위한 간첩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명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